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34명 발생을 했습니다. 사흘 연속 3,0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위중증 환자가 500명 안팎으로 계속 발생을 하면서 정부는 오늘 위중증 환자에 대비한 의료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한편 50대 이상 부스터샷의 접종 기간을 1, 2개월 단축한 가운데 50대 미만에 대해서도 추가 접종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조금 전에 화면에서 뵀는데 다시 또 뵙게 됐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들어가면 확진자는 많이 늘 것이다. 그래서 지금 3,000명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수치가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건지. 근데 거기에 이제 위중증 환자를 파악해야 되니까 어제 보니까 499명이 나왔더라고요. 그것까지 합쳐서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발생하는 숫자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연연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접종 완료자가 거의 80%에 도달하면서 그 접종 완료자들이 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즉 돌파 감염이 걸린다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덜 간다는 것이 이미 학술적으로 판명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덜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그 수치가 있죠. 예를 들어서 100명이 걸리면 몇 명이 위중증으로 가느냐라는 통계를 늘 갖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초기에는 4%였습니다. 100명이 걸리면 4명이 위중증이 가고 그중에 절반이 돌아가셨어요. 예. 초기에는. 근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10월 정도에는 1.5%까지 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더 많이 줄 수 있겠고 백신 완료가 되면, 그렇다면은 암만 환자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위중증이 적게 가면 우리는 문제 없다. 그냥 예. 감기와 같은 거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위중증 이완율이 더 늘어버렸어요. 네. 2.2%가 넘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3,000명씩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3,000여 명이 발생해서 10,000명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비율대로라면은 앞으로 한 3, 4일부터 한 2주 사이에 위중증 환자는 2%만 곱해도 200명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계획을 앞을 보면서 세워나가는 것이 네. 올바른 정책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확진자 수가 이제 방역을 완화하면서 늘어날 것이고 전체 확진자가 늘어나면 위중증과 사망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예상보다 이 위중증의 증가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원인은 저희가 어떻게 찾아봐야 하는 걸까요? 저도 그렇게 이 적은 사실 2,000명대 숫자에서 위중증이 500명이 넘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돌파 감염이 있었던 거죠. 예, 추가 접종을 조금 더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아마도 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요양시설이나 병원들에서 돌파 감염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조금 더 철저히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했을 수 있다. 물론 뒷얘기 거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런 결정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분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국이 서둘러서 4개월로 다 줄여버렸죠. 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잘한 일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은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지 지금 다 맞고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있을 수 있는 돌파 감염 또 위중증 이완은 지금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정부가 병상을 확보 좀 해라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하겠다. 병원들도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정부가 75% 위중증 환자 병상 확보 거기 자리가 다 차면 그건 비상사태다 말을 했는데 수도권은 이미 80% 넘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도권만 어느 정도의 비상사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저도 지금 사실 이 방역 완화만 기다렸던 수많은 그 자영업자들의 희망을 한 번에 그냥 다 꺾는 그런 거는 권고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다만 그러면 중환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중환자실 통합한다는 건 그거는 잘 안 되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환자를 보다 보면 절대로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없는 환자들이 생깁니다. 순식간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괜찮지 싶어도 차에 태우고 적어도 1시간, 2시간 지방으로 가는 동안에
혈압이 떨어지죠, 호흡수 달라지죠, 산소 포화도 떨어지죠, 맥박 달라지죠. 그러면 그거를 누가 다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전문 의사가 붙어서 일일이 가야 되는데 그 전문 의사는 그러면 왕복 한 4시간 걸리는 동안에 환자 하나에 매달려 있게 되고 나머지 환자들은 그만큼 소홀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장을 한 번씩 그 결정권자들이 방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담병원 응급실도 가보고 중환자실도 가보고 예. 그다음에 중환자를 정말 지난 2년 가까이 맡아서 정말 매일 방역복 입고 들어가서 환자를 그 치료를 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서 뭐가 문제인지 들어보고요. 예.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냥 수용을 해주면 됩니다. 의사들이 무리한 요구 절대 안 할 겁니다. 예. 그냥 다 환자 좋게 하자고 하는 것이고 중환자실 병실난이 지금 턱앞에까지 찼는데 네.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방안들 제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네. 듣고 수용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중환자 병상을 전국으로 통합 관리하자 이게 오늘 나온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게 현실성으로는 그게 잘 그 활용될 수 있지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앞서 그 발표가 있고 11시에 본격적으로 의료 체계 강화 방안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말씀하신 현장의 목소리와는 많이 다른 부분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그래도 애를 쓰는 게 지난 일주일 동안요. 지금 보건복지부의 그 담당 실장, 그다음에 차관, 이번에 국무총리까지 일주일 동안 이 3명의 그 높은 분들이 이렇게 병원장들을 만나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의료계 역사에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럴 정도로 노력들은 하고 있으니까 예. 조금 더 전향적으로 조금 더 수용하는 자세만 취해 준다면 네. 해법이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코로나19 중환자실을 마련해서 이 병상을 늘리려다 보니까 기존에 다른 응급 중환자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분들의 병상이 축소된다거나 진료에는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좀 대책이 마련돼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그런 현상은 이미 생기고 있고요. 예, 뭐 아시다시피 병원의 공간이라는 게 그 한 평 한 평이 다 평이라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그 제곱미터 하나하나가 다 경영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은 하나도 없다고 보셔야 예. 됩니다. 그런데 병실 하나 비워가지고 코로나 환자를 보게 되면 당연히 환자 숫자가 줄어들게 되겠죠. 예, 공간이 더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늘 보던 그 환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는 그러게요. 거죠. 그래서 벌써 현장에서는 이제 암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 또 다른 비코로나의 여러 중환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중환자실은 항상 가득가득 찼습니다. 예. 응급실도 가득가득 찼고 그 장면들 입원하기 힘들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근데 그 자리를 상당히 많은 자리를 지금 거의 700자리 정도가 차 있거든요. 중환자실 한 대를 해서. 그래서 병원이 증축을 안 했다면은 나머지 환자들은 그만큼 비코로나 환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네. 아마도 내년 여름쯤에 통계청에서 초과 사망이라는 숫자를 제시를 한다면 분명히 2021년 11월부터 2022년 한 2월, 3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은 훨씬 더 많이 사망했다. 초과 사망이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더 많이 사망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통계가 저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병상만 확보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의료 인력도 필요한데 물론 그동안 누누이 의료 인력 문제는 하루 이틀 만에 금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인력 지원 부분을 좀 보완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좀 단기 연수 코스라도 만들어서 훈련시키자. 예, 뭐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흉부외과 아니더라도 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놓으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네. 중요 치료는 못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지났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그 중환자 의학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좀 집중 중환자 치료 병원을 별도로 좀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 얘기는요 이렇습니다. 지금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열 몇 명씩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환자가 줄었다 늘었다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의사 하나가 조금 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에서 최대한 볼 수 있는 숫자 이상은 못 보는 거죠. 근데 그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큰 종합병원을 만들었을 때, 중환자만을 보는 병원을 만들었을 때, 그때는 의사를 조금 더 잘 숫자를 적게 유지를 해도 충분한 질의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그 중환자실에 입실내에 있는 코로나 환자들이 예를 들어 특수 검사를 해야 된다, 특수 시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되게 잘 못합니다. 네. 따로 방이 있고 기구가 있었는데 그 기구가 오염이 되잖아요. 예, 그 기구들을 2개씩 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인 검사와 진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병원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서 거기서 집중했을 때는 그 안에서 수술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지역 안은 그 한 빌딩 안은 오염이 돼 있으니까 의료진들만 잘 챙기면은 나머지는 그냥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느 병원을 정하니까 뭐 엘리베이터가 하나라서 오염이 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걸 하나 정해서 지역 거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디자인된 게 감염병 전문병원입니다. 예. 메르스 이후에 디자인됐던. 근데 201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된 게 없죠. 그것만 됐었더라면 사실 거기다가 중환자 다 수용하고 가서 보는 거죠. 그러면 예. 그 상급 종합병원 의사들이 파견 나가서 보면 됩니다. 네. 예, 1년에 일주일씩은 휴가는 가니까요. 휴가 가는 셈 치고 가서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1명 볼 거 2명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감염병 전문 병원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있긴 있는데 그 기능이 없고요. 제대로 된 그 지정이 지금 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부랴부랴 이제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때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에 세우기로 돼 있고 네. 그 도네이션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만드는데 지금 이미 늦었죠. 예. 이번에는 해당이 없고 이제 다음에나. 그러네요. 정부가 이제 코로나 유행 상황을 5단계로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유행 단계는 중간 정도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주 위험도를 평가를 해서 지금의 그 일상 회복 이행을 중지시킬 거냐, 계속 유지할 거냐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정부가 판단한 지표는 어떻게 보이세요? 지표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고요. 그러게요. 17개인가? 17 개도 그렇고 있고. 그중에 5개 주요 네. 지표 이렇게 나왔는데 뭐 다 필요한 지표입니다만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의료는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네. 통계를 뒤를 보고 있으면요.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예. 일주일 전 상황과, 그러니까 주 단위로 평가하는데 일주일 전 상황과 비교를 하겠다 이런 거라서 말씀하신 게 과거와 비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지난주를 보고 지금 발표는 중간 정도의 위험이다. 수도권 네. 이렇게 했는데 수도권에 그 누구도 중간 정도라고 얘기 안 할 네,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지표가 너무 많고 의사 결정 과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예, 일상생활 회복위원회를 거쳐서 그것도 결정을 해도 또 중대본, 방대본 거치고 중대본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최종 결정은 어떤 예를 들어서 그 방역 하객 근간 결정이 아니라 그냥 약간 정무적인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죠. 예. 왜냐하면 뭐 가중치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까지 정부가 결정했듯이 가장 국민을 위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 그걸 이제 이런 방역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지난주로 잡고 이번 주를 평가하면 앞으로 예측하는 수치는 안 나오는 겁니까? 여기서?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지금 10,000명, 3일 동안 10,000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그런 거를 예측하면서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지금 200명이 발생할 것이고 제가 10,000명 확진됐으니까 그분들이 200명은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명이 어디서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연령층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리 배치를 하는 거죠. 자, 예. 여기서 이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병원에 가야 되고 이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럼 사정은 어떤가? 그럼 거기는 어떤 보충을 해줘야 되나? 지원이 필요한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제 한 2년 했으니까 이제는 그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방역 당국에서 추가 접종 속도 높이고 있고 어제는 50대 미만의 추가 접종도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먼저 부스터샷을 시작한 다른 나라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연령대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도 이틀 전에 부스터를 드디어 맞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아. 5개월 반 만에 맞았는데요. 네. 사실 맞기 전에는 지금도 좀 면역이 떨어졌지만 맞기 전에는 저는 면역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2차 접종 후에 5개월 지나면 거의 면역이 없습니다. 아. 특히 델타에 대해서는. 지금 나이는 나라마다 많이 다릅니다. 네. 뭐 독일 같은 데는 12살까지도 이제 막 낮췄고요. 미국은 18살 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물론 촘촘히 지금 이제 다시 바꾸면서 잘 했습니다. 기저질환자 다 맞게 하고 했는데 우리가 백신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좀 남아돕니다. 네. 사실은. 그리고 부스터는 제가 보기에는 추가 접종 거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18살 이상 49살까지는 지금 계획이 없는데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18살에서 49살까지도 추가 접종을 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부스터샷이 필수라고 할 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추가 접종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접종 완료 기준 3번 맞는 걸로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또 어떤 국가들은 단 한 번도 맞지 못한 국가들도 있잖아요. 백신 불평등, 불균형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기가 조심스럽고 사실 인류애적인 입장에서는 다 같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지금. 네. 우리나라부터도 어느 날에 사실 뭐 베트남에 좀 가고 했지만 뭐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항공기를 타면요, 응급 상황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부터 먼저 하고 아이한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우물쭈물하는 동안에 아이를 먼저 하고 내가 우물쭈물하면 내가 쓰러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선진국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면역으로 무장이 되어야 저는 세계 경제가 돌아간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선진국에 입국을 해서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 많은 사실 중소국들이 있습니다. 저개발국들이. 그러면 선진국들이 어느 정도 면역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같이 가는 게 뭐 이것도 아주 좋은 이론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런 예.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 걸 먼저 챙기는 것이 우리 산소 마스크를 일단 먼저 쓰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 마스크를 씌워주는 것이 응급 상황에서는 옳은 방향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백신은 이제 어제 수능 본 수험생들은 거의 다 맞았잖아요. 몇 살부터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백신을요? 지금 12살 이상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16, 17세 청소년들은 보니까 한 65% 예약을 했다고 해요. 근데 말씀하신 12살에서 15살 사이의 그 청소년들은 예약률이 30% 정도?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뭐 본인 아니면 부모님의 생각이 많이 반영됐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좋은 걸까요? 맞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백신을 맞음으로 해서 내가 병을 막아서 얻을 수 있는 득과 네. 백신을 맞음으로 해서 부작용이 생겨서 내가 잃을 수 있는 실을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어른들은 지금 워낙 특히 이제 고령자들 중심으로 워낙 병이 무서우니까 이제 꼭 맞아야 되는 거고요. 저는 16, 17세도 공식 허가된 백신이기 때문에 저는 정식 허가된 백신이기 때문에 저는 맞는 게 옳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다음에 12세, 15세는 아직 미국에서조차도 사실 긴급 승인에 머물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10대, 그러니까 20세 미만은 이 코로나19로 사망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예. 그리고 중증도 처음에 이제 아이들 중증이라고 얘기 많이 하다가 지금 쑥 들어갔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과연 내가 득실을 따져볼 때 과연 그렇게까지 위험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각자 판단을 한 결과가 3분의 1 정도는 맞겠다 이렇게 예약을 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들 중에 백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다양한 백신을 접종한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정부가 내년부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얀센 백신 추가 구매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어떤 배경 때문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저도 아스트라 2번을 맞은 사람으로 상당히 좀 섭섭합니다. 얀센 맞지 않으셨나요? 아니 저는 얀센 맞을 나이가 안 되더라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스트라나 얀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초기에 기여를 많이 했죠. 사실 1,000만 명 이상이 접종 완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 그게 없었다면 우리 얼마나 많이 불안했습니까? 그래서 정부도 이제 고맙다는 표시를 했지만
이제 막상 그 경기를 해보니까 부작용은 조금 더 있습니다. mRNA 백신 쪽이 화이자 모더나가. 그러나 예. 효능이 워낙 좋으니까 특히 델타에 관해서는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또 사실 계약을 처음에는 이제 좀 계약이 덜 돼서 조바심을 내다가 화이자 모더나 계약을 너무 많이 해버린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신이 사실 내년 거까지 충분하기 때문에 아. 그냥 그것만 써도 아스트라제네카와 잔슨은 뭐 없어도 될 지경이라서 굳이. 예, 아마 네. 그런 결정을 내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관심을 모았던 백신이 사실 노바백스였는데 유럽에서 곧 긴급 사용 승인이 발표가 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쯤에서 효과를 좀 저희가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노바백스는 사실 저의 픽이었는데요. 그게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네. 왜냐하면 이유가 그 있겠네요. 그냥 단순한 단백질입니다. 네. 사실은 그 mRNA는 유전 물질이죠. 그 다음에 아스트라 이쪽은 이제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예. 근데 노바백스는 그냥 단순한 합성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하나 몸에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저는 안전하다고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부작용 면에서.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의외로 굉장히 늦게 지금 승인이 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을 위탁 생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모더나 생산을 지금 순식간에서 지금 백신을 내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아마 노바백스도 허가가 날 때는 아마 생산이 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노바백스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는 백신일 거고요. 이제 그 역할은 사실은 이제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효과는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것이 사실 추가 접종을 한번 함으로써 사실 한 1년 정도 갈 수 있을런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 앞으로 이제 추가를 하면 사람들이 자꾸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6개월마다 계속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러니까 노바백스가 나타나서 또 한 번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지는 뭐 기대가 좀 되는 바입니다. 저희가 이제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맞았고 2차 화이자 맞았거든요. 그 지금 우리나라 보니까 어제 발표된 게 1차 접종률이 82.1%, 우리나라 접종 완료율이 78.6%가 됐어요. 이제 2차 접종까지는 1차 접종한 분이 거의 다 맞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80% 이상은 거의 못 올라가는 수치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안 맞는 분들은 이제 거의 추가로 맞을 생각이 거의 없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뭐 작년부터 이제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제 그 환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절대로 안 맞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맞은 나라가 사실은 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소신에 의해서 안 맞겠다는 분까지 우리가 다 설득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안 맞은 분들과 맞은 분들 사이에 어떤 정책을 다르게 해서 골고루 위험에서 좀 벗어나게 해줄 것이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이제 거의 포화가 다 돼버렸잖아요. 2차 접종이 거의 다 따라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무기가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면역이 지속되다가 그다음부터 모든 사람이 면역이 떨어질 때이기 예. 때문에 그게 사실은 제일 걱정입니다. 그때가 딱 12월, 1월, 2월 요런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예. 상당히 걱정이 되는 시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백신 이야기를 저희가 한참 동안 했었는데 사실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재택 치료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관심을 가졌던 게 먹는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일단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개발 상황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그 MSD 하고 이제 화이자께 대표적으로 나왔는데 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화이자는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발병 3일 안에 먹으면 89%의 중증과 입원을 사망을 예방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5일째 먹어도 83%. 예. 너무 좋은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데 다행인 것은 지금 그 두 회사 말고도 다른 몇 회사에서 비슷한 약들을 좀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시라든지 일본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같은 계열의 약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약들이 이제 시장에 나온다면 우리가 독감 때 이제 타미플루 쓰고 요 최근에 나온 조프루자 쓰고 하는 그런 거와 같이 상당히 좀 더 편안하게 그야말로 코로나와 같이 사는 그런 시기가 좀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그거를 쉽게 우리가 쓰고
그래서 편한 마음을 갖게 하면 좋은데 지금은 액수도 뭐 한 번에 80만 원, 90만 원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거는 지금 일단 국가가 계약을 한 거는 국가가 비용을 다 대겠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용화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까요?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시장에 게, 나오는 예. 것은 지금 한 2월 정도로 우리나라는 예상을 하고 아, 있습니다. 그럼 2월부터는 일단 시행이 되는 거네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계약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2월부터 들어온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질병청에서 계약한 그 첫 번째 몰누피라비어라는 약이요. 예. 그리고 가격 문제는 사실 비슷한 약이 우리 입원 환자들한테 주사로 쓰이는 렘데시비르가요. 예. 200만 원이 넘습니다. 예. 근데 입원 안 하고 먹어서 80만 원인데 그게 싼 거지 비싼 거 아니죠. 아 일반 저희가 그 부분을 무지해서 네. 너 약인데 비싼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니었군요. 그리고 언젠가는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저소득국에는 지금 거의 특허 안 받고 그냥 풀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00나라, 90나라 이렇게 해서 예. 화이자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MS를 똑같이 따라하기 때문에 그건 잘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기술이 이제 좀 노출도 되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직접 만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